유튜버와 아주 티키타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는 유튜버가 띄우면 의원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여러분 더 기가 막히실 거예요. 비밀 회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연히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다. 한덕수 총리 측이랑도 서로가 양쪽에서 밥도 안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참 이거 좀 심각한데.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한덕수 전 총리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과 비밀리에 회동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근거로, 이를 근거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희대 물러나라, 사퇴와 탄핵을 주장한 게 이게 근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근거인데 이 말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관계자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청래도 여기에 대해서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회동설 유튜버가 처음 언급한 겁니다. 열린공감 TV라고 이거 좌파 유튜브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극좌 유튜버라고. 극좌 유튜브 열린공감 TV에서 지난 5월에 이것을 최초로 제기한 게 바로 이 회동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지난 15일에 김어준 유튜브의 뉴스공장에서 다시 나온 거고, 김어준이 유튜브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김어준의 유튜브에서 다시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대정부 질문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기가 된 건데 이 사이에 빠진 게 있습니다. 이 사이에 열린공감 TV가 제기하고 김어준 유튜브에서 재생산이 되는 사이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일단은 유튜버가 띄우면 의원이 받는다. 음모론을 키우고 있는 민주당이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 제기된 거는 지난 5월 유튜브 열린공감 TV였어요. 여기에서 취재 첩보원의 제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뭐 이게 얘네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첩보기관이에요. 첩보원의 제보다라고 하는데 이 첩보라는 단어, 제가 이제 이 첩보의 이 활동을 하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이게 배운 게 야, 첩보와 정보가 어떻게 달라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첩보는 나와 있는 이 데이터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대에서 저희 이제 뭐 침투부대 같은 저희 수색대 같은 데에서 이제 어디 활동을 하면은 수집을 하는 데이터, 이건 첩보 활동이라 하잖아요. 일단은 데이터는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가, 그 첩보가 이것을 가공을 해서 좀 따져봤을 때 뭐 팩트 체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쳤을 때 이것이 믿을만하다, 이것이 사실관계가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부터 정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첩보 단계 자체는 사실상 어떠한 뭐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실관계를 따지고 나중에 가공이 됐을 때 그때 돼서야 정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면서 음성을 하나 공개를 합니다. 이것을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짜고 이렇게 할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취재 첩보원 누군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의 음성이 나왔는데 그 음성 속 인물마저도 하는 말이 자기가 들은 얘기래요. 그러면서 4월 4일에 탄핵 선고 끝나고 나서 조희대, 정상명, 김충식, 한덕수 4명이 만나서 점심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열린공감 TV에서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남이 들은 얘기를 다시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없이 그냥 튼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도 자기는 살아야겠으니까 빠져나가려고 아직까지는 주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라라고 하면서 일방 주장일 뿐이다라고 일개 주장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반응 다룰 때처럼 말이죠. 온라인에서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전에 이렇게 깔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갖고 와서 유대리 TV에서 온라인 반응에서 이제 들었다면서 얘기했는데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일 때 이걸 가지고 뭐 법을 만들거나 수사를 하거나 특검을 가거나 이런 식의 짓거리는 안 하잖아요. 해서 안 되니까. 그런데 나흘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서영교입니다. 나흘 뒤 민주당 서영교 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틀었어요. 열린공감 TV에서 내가 들었는데라고 하는 그 파일에 튼 겁니다. 그러면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보입니까, 이게? 이런 식의 제보면 온 세상에 제보가 넘치죠.
그리고 제보를 받았으면은 국민들이 왜 의원실에 보좌진을 9명이나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거기 그렇게 많은 혈세를 투입해가면서 의원실을 운영을 합니까? 니들이 확인 좀 하라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틀었어요. 틀어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논란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튼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서영교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걸 19일에 김어준까지 나서게 됩니다. 예, 이거는 큰 스캔들이라서 만약 이 만남 자체를 확인해야 돼요. 사실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라고 김어준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은 안 됐다라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다음에 그럼 여기서 멈췄는가? 아니죠. 이번 부승찬이 이제 대정부 질문에 이걸 공식으로 갖고 나와 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좀 심각해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심각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일파만파 퍼뜨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식 석상에 가지고 나와 버리는 겁니다. 예. 이것도 이번에도 제보가 있었다라고 여기 제보가 있었다라고 이걸 대정부 질문에 갖고 와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티키타카를 해요. 그러면 김민석 국무총리 아주 그냥 쿵짝이 잘 맞죠. 어이구 이거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겠는데요? 라고 자기가 펄쩍 뛰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라 아니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문제다라고 정돈을 했어야 되는 게 국무총리의 할 일이죠. 그런데 마치 사전에 합의라도 맞춘 것처럼 야 이쪽으로 이렇게 때리는 척해 그럼 내가 우악 하고 쓰러질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충격이겠는데요. 펄쩍 뛰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까지 나온 마당에 이 회동설 민주당에서는 아주 사실처럼 확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처음 출발은 친여 성향의 극좌 유튜버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자기도 들었다라고 하면서 나온 그 음성 메시지 그거 하나였어요. 이런 식이면은 우파 유튜버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는 사람한테 야 너 뭐 들은 얘기 없냐 이러고 야 그럼 전화 연결할 테니까 한번 받아봐 이러면서 자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무슨 뉴스라고 하고 이게 대정부 질문까지 이게 올라올 일이에요? 그 전에 법사위에서 이걸 다툴 얘기입니까? 사실관계를 따질 거면 그 전에 따졌어야죠. 피오니 프리티는 말씀처럼 제발 진짜 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이월드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이 수순이 있다고. 첩보, 그 다음은 제보, 그 다음은 특보, 그 다음은 특검 수순이다. 야 이게 전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뭐 JTBC나 아니면 뭐 한겨레 경향 MBC 이런 데에서 이걸 또 이렇게 뭐 단독 기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파만파 특종인 것처럼 또 더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하고 그랬는데 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가뜩이나 우리나라 사기범죄 일인데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정부가 주 4.5일제에 대해서 연내 입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재계에서는 아이고야 노동 생산성이 더 떨어지겠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뽑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난리치면 안 됩니다. 우파 시민들 외에는 자격이 없어요. 자 이거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이거 하겠다고 뻔히 대놓고 들고 나온 사람을 뽑아놨으면은 이럴 줄 몰랐다고 얘기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자 여기 아래 그래픽으로 일단 정리된 로드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5일제를 실현하는 로드맵. 참 걱정됩니다 진짜. 1단계는 바로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이제 시작될 거예요. 주 4.5일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근을 물려가면서 자 일로 따라와 하겠죠. 그래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이제 법적으로 그 이제 제반을 이렇게 꾸민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을 이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이 투입이 될지 또 얼마나 많은 노동계에 편향된 그런 목소리만 담기게 될지 상당히 우려가 되죠. 그리고 내년이 됩니다. 그러면 2단계. 자,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입니다. 지금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추가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무 외 시간 뭐 이제 잔업이나 야근 등을 하는 뭐 그런 부분이나 이런 그런 거를 다 퉁쳐가지고 다 한꺼번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저희 회사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거 포괄임금제를 이제 금지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생기느냐? 내가 지금 밖에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 근무 시간이었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행정적인 좀 약간 낭비가 좀 여기 문제가 됩니다. 당장에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회사에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취재처에 있고 취재원들을 만나느라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근무 시간 외에 한 3시간 정도를 매일 쓰는데 이거 통과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지. 근데 사실 이 포괄임금제 뭐 금지 입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노동계에서 주장해왔던 사실상 민원성의 처리이기 때문에 이 재계의 입장과는 얼마나 조율이 될지에 대해서 그게 이 기대가 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거든요. 자, 연차휴가 저축제를 도입한다고 자 그리고 그 후년이 되면은 성과 및 확대 방안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파워는 강력한데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내용으로 한번 살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재계에서는 여기 난리가 났죠. 아주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경총에서 우리가 OECD 통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나라잖아요. 44.4달러래요. 그러면은 OECD 평균은 얼마인가? 56.5달러입니다. 우리가 그의 79%밖에 안 돼요. 미국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77.9달러입니다. 우리가 거의 2배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경영개발원에서 지난해 평가를 했는데 노동 생산성 국제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54위밖에 안 되는데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낮은데 시간마저 줄인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낮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근로 행태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냉정히 생각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근로 시간 동안에 이 시간만 때우는 그런 이제 근로 행태도 이제 분명히 문제죠. 이건 근로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와. 어떻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업종마다 기업 규모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근로시간 운영 방법도 상이합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생산직, 그러니까 제조업 이런 관련된 이런 자리는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같은 시간 내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게 시간을 무리하게 줄여버리면 그것 또한 과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잔업을 해야 돼가지고 추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인원을 더 뽑지 못한다면 테슬라마저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주당 100시간이라 했던가요? 그렇게 100시간을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다가 돈은 돈대로 주겠다. 당신이 일할 만큼 돈 줄 거야. 대신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해야 돼라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폭등을 시킬 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52시간제 강제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노동 생산성도 미국에 비해 낮은데 시간마저도 반토막밖에 안 났는데 그걸 더 낮추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게 노동계에 좀 편향된 이 운영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올해 주요 대기업에서 이걸 좀 했어요. 노사 간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 이게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노동계에서는 4.5일도 아니에요. 아예 4일째를 박아버립니다. 주 4일째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죠. 월화수 목만 하면은 금토일을 쉬어버리니까 이미 목요일 되면 쉬는 분위기, 월요일 되면 길게 쉬고 왔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시작이 안 된다. 월요병이 더 심해질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려면 차라리 그러면은 수요일에 쉬기 위해서 월화 목금 이렇게 해야지 주중에 하루를 쉬고 목금을 또 이렇게 다소 좀 뭐랄까 텐션이 떨어질 수 있는데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이 노동 생산성을 그래도 좀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노동계가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냥 월화수목을 이야기할 겁니다. 주 4일째 혹은 4.5일째 시행을 이렇게 계속 테이블에 올려놨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주요 대기업에서 이게 노사와의 대화를 했지만 합의 안에 포함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노동계에서 이걸 요청해가지고 테이블에 올렸지만 기업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이걸 시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원님 말씀처럼 임금은 올려달라고 하면서 일은 안 하겠다라는 심보다 이게 실제로 이게 지금 최근에 현대에서였나요? 그 노조에서 또 그런 얘기 있었죠. 현대 맞죠? 그 파업을 하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 때
주 노동 시간은 단축시키고 정년은 연장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임금은 또 올려주고 파업 위로금에 대해서 1인당 또 2천만 원씩 내놔라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이건 진짜 우리 회사 빨리 미국으로 가세요.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이런 얘기랑 다름이 아니다.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참 정말 이게 뭐 우리나라 재계가 얼마나 망가질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